다섯 번째, 일제강점기 이해하기입니다. 일제강점기 이해하기는 크게 첫 번째, 무단통치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무단통치는 뭐냐면 1910년부터 1919년까지 이루어졌던 일제통치 정책이었어요. 1910년도에 국권이 필탈됐다고 말씀드렸죠. 을사늑약 1905년 외교권 박탈, 1910년 아예 국가를 일본이 훅 삼킨 거죠. 자, 삼키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일본께 됐으니까 통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통치를 하는데 통치 방식이 무단이야. 무단. 이게 어떤 의미냐면 쉽게 생각하면 조선 백성들은, 대한제국의 백성들은 무식하고 단순한 방법으로 다스려야 된다라고 해서 무단 통치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뭘 했다? 헌병경찰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경찰이 아니고 군복을 입은, 저와 같은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경찰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칼과 총을 들고 이제 경찰을 하는 거죠. 군인이. 자, 예컨대 도둑놈 들어왔어요. 그러면 경찰이 아니고 헌병이 오는 겁니다. 예컨대 독립만세 불렀어요. 그럼 또 헌병이 오는 거죠. 군인이 오는 겁니다. 군인과 경찰 차이는 아주 큽니다. 군인은 좀 어때요? 이미지 자체가 더 무섭잖아. 경찰은 약간 좀 덜하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경찰은 되게 이미지가 좋고 뭐 친절하지만 이 당시에 일본의 경찰은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인인 헌병은 어떻겠어요? 경찰보다 더 친절하지 않았겠죠.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 군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 역할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한반도, 조선인, 한민족 어떻습니까? 쫄리는 거예요. 아, 무서워. 왜? 칼과 총으로 강요하니까. 그러니까 헌병경찰 제도를 통해서 이제 누르는 겁니다. 자, 니네들은 이제 찍소리 말고 그냥 조용히 살아. 안 그랬다가는 재미없을 줄 알아. 그게 헌병경찰 제도인데 이게 3.1운동을 계기로 보통경찰제로 바뀝니다. 3.1운동이 언제? 1919년에 일어났던 3.1운동을 계기로 보통경찰제로 바뀌는데요. 그 우리 조상님들, 우리 손도님들의 장명 센스는 정말 캡이에요, 캡. 탑. 1919년도에 3.1운동을 하셨어. 의미를 담았잖아. 1919. 일본으로부터 구해주세요. 근데 그게 한 번으로는 좀 약하니까 두 번 반복되는 거야. 일본으로부터 구해주세요. 일본으로부터 구해주세요. 두 번 반복되니까 절박함을 담은 거죠. 이 센스 정말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애들이 얘네들 좀 센데? 안 되겠어. 좋아. 우리 너네들 생각해서 헌병경찰제도 폐지할게. 대신에 보통경찰제도로 갈게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옷만 바꿔 입은 거죠. 똑같아. 헌병이나 보통경찰이나 똑같이 강압적이고 똑같이 무례하고 똑같이 불친절하고 똑같이 탄압했어요. 옷만 바꿔 입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토지조사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왜 진행했을까? 당연하지. 뭔가 대한제국이 뭘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땅은 얼마나 있고 그걸 알아야지 뭘 뺏어먹을 게 생기잖아요. 일단은 뺏어먹으려고 그러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저걸 알아야지 나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남의 땅을 뺏어먹으려고 그러면 남의 땅을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을 실행합니다. 그 전면에 누가 서 있냐면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그 앞에 서 있죠.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통해서 토지조사 사업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뒤에 나오는 조선식산은행을 만들어가지고 또 경제적인 수탈을 진행합니다. 조선식산은행은 뒤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상밑 증식계획이라는 파트가 또 따로 있는데 거기에서 이 조선식산은행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 많이 들어보셨죠? 한마디로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해사령. 네 번째, 태형령이라는 제도를 실행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자, 조선인 니네들은 무식하기 때문에 해사를 만들 때도 일본의 허락을 받아야 돼. 왜? 무식하니까. 그리고
조선인 니네들은 무식하고 미개하니까 뭐 맞아야 돼. 태형령. 한마디로 그 한민족을 개돼지 취급한 거예요. 니네들은 회사도 못 만들어. 니네들은 법 필요 없어. 무조건 맞아. 자, 태형이 뭐냐면 곤장 맞는 겁니다. 곤장. 이 곤장을 들고 다니면서 조선인만 대상으로 해서 체벌을 하는 거예요. 나쁜 새끼들이지. 개돼지로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조차 제복, 군복과 칼을 착용했습니다. 야, 이거 대박이지. 야, 천안폐하 만세 해봐. 싫은데요? 죽을래? 야, 이거 쩐다 쩔어. 이런 식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단 통치, 무력으로 단순하게 통치한 거죠. 무식하고 단순하게 대한 거죠. 한마디로 우리를 개돼지처럼 취급했던 게 무단 통치 기간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이 무단 통치는 이름만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됩니다. 사실 문화 통치가 되면서 좀 많은 부분 바뀌게 돼요. 뭐 해사령도 폐지가 되고, 뭐 태형령도 폐지가 되고, 헌병경찰이 보통경찰제도로 바뀌게 되고, 보게 되면 많은 부분 변화가 있지만 그래도 본질은 달라지지 않아. 나쁜 놈들인 건 똑같습니다. 단지 통치 방식만 약간 바꾼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보실 거는 민족 말살 정책입니다. 1930년도에 있었던 정책인데요. 그 배경은요,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이 세 가지가 배경입니다. 뭔 말인고 하니, 만주사변은 뭐다? 일본군! 우리가 흔히 말하면 간동군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간동군이 중국의 만주를 덥석 차지하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에요. 자, 만주 우리 땅. 그리고 만주사변 일으켜서 만주국 만들어서 이제 계례국가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겠어. 왜? 나는 일본이니까. 그래서 중국과 대놓고 전쟁을 벌입니다. 중일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중국 땅을 야금야금 삼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 난징 대학살 같은 희대의 그 살인 사건을, 희대의 어떤 전쟁 범죄를 저지르게 되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것들이 미쳤어. 중국하고 대등하게 싸우다 보니까 대일본 제국 최고 좋아. 우리 중국하고도 좀 붙는데 미국하고도 붙어줄 수 있을 것 같아. 미국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미국 치자. 미국하고 싸우자. 그래서 미친 것들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킵니다. 진주만 공습을 해서 미국을 완전히 충격에 빠뜨리죠. 그리고는 야, 대일본 제국이 미국까지 침략했다. 그러다가 이제 역으로 된통 당하게 됩니다. 자,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뭐가 부족할까? 전쟁이 3번 있었어. 그죠?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전쟁이 계속 진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 전쟁하려고 그러면 사람 필요하지요. 총 필요하죠. 밥 필요하죠. 옷 필요하죠. 뭐가 필요해? 물자가 필요하잖아. 근데 자, 일본에서 물자를 조달하려니까 어떻습니까? 야, 일본 본토에 사는 국민들은 1등 국민이잖아. 그러면 그 1등 국민들한테 야, 이거 내놔 저거 내놔 하기가 좀 그렇지요. 그러면 뭐가 있어? 2등 국민이 있잖아. 그게 뭐다? 한반도. 일본은 철저하게 그 한반도를 2등 국가로 취급했어요. 2등 국민으로 취급했어요. 표면적으로는 뭐 하나의 국가라고 하고 뭐 내선일체, 뭐 대동아 공영권, 뭐 지랄지랄 하지만 철저히 1등과 2등 나눠서 2등 국가 대접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2등 국가를 그냥 놔둔 게 아니고요. 2등 국가를 철저히 병참 기지하로 만들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 전쟁해야 돼. 사람 필요하고 나무 필요하고 쇠 필요하고 먹을 거 필요하고 다 필요해. 그러면 오케이. 호구 있네 호구. 한반도 호구잖아. 오케이. 한반도에서 우리 다 뜯어내자. 그래서 병참 기지화 정책을 시행하는데 이걸 시행하면서 민족 말살 정책을 같이 시행하게 됩니다. 왜? 자, 병참 기지를 만들려면 기본 전제 조건 뭐야? 다 뺏어 먹겠다. 다 내 거다. 다 내놔라 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겠지. 왜? 야, 니네들 전쟁에 우리가 왜 그거 내야 되는데, 우리 조선인이야. 우리 한국인이야. 자,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짜증나지요. 힘들지. 어차피 전쟁도 해야 되는데, 얘네들 말 들어주게 되면 조선반도에서 일어나는 그런 컴플레인 들어주게 되게 되면 어때요? 그럴 시간도 없고, 짜증나고, 그럴 그 마음도 없어. 그럼 철저히 어떻게 편안하게 수탈하려면, 편안하게 뺏어먹기 위해서는 아예 한민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주면 되는 거야. 자, 일본은 반일 감정이 생기는 건 뭡니까? 일본하고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반일 감정이 생기는 거잖아.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래? 그러면 니네들은 한국인이 아닌 일본인이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문제 해결되냐? 일본인이니까 일본의 전쟁에 참가해야 돼. 어때요? 논리 괜찮죠? 설득되잖아. 그래서 민족 말살 정책을 합니다. 즉, 일본인이 되라. 일본인이 돼서 천황을 위해서 몸을 바쳐라.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가 이름을 바꿔라. 김개똥이다. 그러면 야, 뭐 나카무라로 바꿔. 아니면 뭐 다나카로 바꿔. 뭐 이런 식으로 창씨 개명을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강요했는데 어때요? 잘 안 하려고 하죠. 왜? 그 당시 대한제국 구한말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 선조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이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몸, 심지어는 그 머리 자르는 것까지도 되게 불경스럽게 봤어요. 왜? 조상이 물려주신 거에 손 하나 까딱하면 안 된다. 그런 사이였는데 이름을 바꾸라? 안 바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혜택을 줍니다. 어떤 혜택? 징용 우선권. 자, 창씨 개명 안 하면 징용 우선적으로 데려갈게. 하란 얘기죠. 안 하면 데려간다. 나 같아도 어쩔 수 없이 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식량 및 물자 배급 대상 제외 등 각종 불이익을 줍니다. 그런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진짜 어쩔 수 없이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안 하신 분들이 정말 많은 거지. 끝까지 이름을 지키신 분들이 정말 많은 거지. 그 참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 신민서사를 제정해서 암기를 하라고 강요했어요. 가혹행위죠. 쉽게 얘기하면. 암기해. 우리는 한국 시민이다. 한국이 아닙니다. 한국. 그 황제 나라의 뭐 백성이다라는 거죠. 충성으로서 궁극에 보답한다. 자, 보답한다가 아니죠. 궁극에 보답하련다. 얘네들도 좀 찔리는 거야. 보답한다 그러면 사실 안 할 것 같으니까 보답하련다. 가급적이면 보답해 줄래? 이런 거죠. 자, 단결을 굳게 하련다. 얘네들도 약간 양심이 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뭐 항도를 사냥하련다. 하련다로 이제 강요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뭐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쉽게 동화될 민족입니까? 쉽게 무릎 꿇을 민족은 아니죠. 세 번째, 신사참배를 강요를 했죠. 신사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일본식 사원이에요. 그 사원이 뭐냐? 문제는 일본 항실 또는 일본을 위해 헌신한 뭐 무사들 또는 국가 공로자들을 이제 모신 사원이에요. 즉 일본을 위해서 죽은, 일본을 위해서 묻힌, 일본을 위해서 기억될 사람들을 모신 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장소인데 그걸 참배를 강요하는 거예요. 즉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게 수치스러운 거지. 너네들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말도 빼앗기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그 원흉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라? 나 같으면 못해. 그래서 처음에는 신사참배 그 반대를 하는 운동이 많았어요. 신사참배를 정말 반대를 많이 했는데 하지만 이게 세월이 좀 지나가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강압을 하고 이제 협박하고 하다 보니까 점점 신사참배에 참여하는 그런 이제 모양새를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도 끝까지 신사참배에 반대하던 기독교조차 막판에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라는 시대에 타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두고두고 까이고 있습니다. 그게 신사참배를 강요로 그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애국일 행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애국일 행사는 뭐냐? 매달 1일 신사참배하세요. 궁성요배하세요. 국기개양하세요. 근로봉사하세요. 자, 국기개양은 뭐다? 일본 국기를 개양하고 궁성요배는 뭐다? 자, 일본의 왕이 있는 곳에 왕을 바라보고 왕이 있는 곳을 바라보고 절을 하는 겁니다. 아니, 미친 짓이지.
신사참배, 궁성노배, 국기개양, 근로봉사 이거 보게 되면 뭔가 좀 비슷한 거 떠오르지 않아요? 자, 일본이 애국일 행사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노동력을 탁취를 했는데 그걸 지금 누가 하고 있니? 북한이 똑같이 따라하고 있죠. 신사참배, 김일성 동상참배, 궁성노배 뭐 또 마찬가지 맨날 김일성 사진 닦는 거고 국기개양, 근로봉사 얘네들은 툭 하면 자원봉사잖아. 인력으로 다 때우니까. 어떻게 보면 참 역사는 계속 돌고 도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애국방상회가 있습니다. 일제가 주민통제를 목적으로 조직한 한마디로 조직인 거예요. 한마디로 감시하겠다 그거죠. 그리고 국가총동원법을 1938년도에 만듭니다. 이 뭐냐면 말 그대로 국가총동원법. 자, 모조리 다 일본 거. 자, 인적 자원 다 나와. 물적 자원 다 내놔. 뭘 위해서? 대일본 제국의 전쟁을 위해서 다 내놔. 이게 국가총동원법입니다. 주 내용을 보게 되면 미국 공출제, 쌀 내놔 그거죠. 쌀 내놔라. 자, 쌀을 내놓게 되면 우리가 먹을 쌀이 없잖아. 그러니까 식량을 배급하는 배급제도를 실시합니다. 이걸 통해서 전쟁 물자를 확보를 하고요. 자, 징용과 징병을 시행합니다. 징용은 뭐냐면 징병과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징병은 군인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 끌고 가는 거고 징용은 노동자로 끌고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강산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죠. 그죠? 위험하잖아. 군함도도 사실 강산이에요. 자, 일본인들을 안 하려고 하는, 위험해서 안 하려고 하고 힘들어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작업장에 쓰기 위해서 강제로 끌고 갑니다. 그게 징용이고, 자, 일본군에 강제로 끌고 갑니다. 그게 징병입니다. 제가 오늘 군복을 입고 있는데요. 사실 군대를 가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좀 짜증이 났어요. 내가 왜 군대를 가야 되지? 왜 내가 군대를 가야 될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훈련을 받다가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야, 그래도 나는 낫다. 이 당시에 일본군으로 강제로 끌려가야 했던 조선인들이 봤을 때는 행복한 투정이구나. 아마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야, 니네들은 그래도 너희의 가족과 너희의 친구와 너희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복을 입고 있지만 나는 아무 상관없는 쪽발이 황제를 위해서, 쪽발이 왕을 위해서, 쪽발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전쟁터에 나가야 했다. 너네들은 행복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군복을 입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뭐 군복을 입고 있는 게 그렇게 자랑스럽진 않더라도 그래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이 당시에 선조들을 생각하게 되면 정말 자랑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간절하게 대한민국, 우리의 손으로 세운 국가의 군복을 간절하게 입고 싶으셨을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일본의 군복을 입어야 됐으니까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점만 얘기하면 군대 이왕 갈 거 즐겁게, 재미나게, 자랑스럽게 다녀오십시오. 이때 생각하면서 자, 산미중식계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동양척식 주식회사 얘기하면서 조선식산은행도 같이 말씀드렸죠. 조선식산은행이 뭐냐면 산미증식계획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수달기관입니다. 산미증식계획은 뭐냐면 말 그대로 생산한다, 쌀을 생산한다, 어떻게? 증식한다, 늘린다, 쌀을 많이 생산하겠다라는 계획이에요. 뭘 위해서? 일본의 부족한 쌀을 한반도에서 뺏어가기 위해서. 미안하잖아. 그냥 뺏어가게 되면 미안하잖아. 그래서 야, 우리가 쌀을 이만큼 우리가 너네 땅을 농사에 적합한 땅으로 만들어줄게. 그래서 1년 동안 900만 석을 더 만들어줄게. 그리고 우리가 그중에서 야, 700만 석만 더 가져갈게. 그럼 200만 석은 니들 쓸 수 있잖아. 이게 뭐죠? 조선모사. 이 논리로 산미증식계획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게 될까? 안 되지. 결과는 실패했어요. 왜? 늘어난 양보다 일본으로 반출되는 양이 더 많았거든.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농가의 빚이 증가합니다. 웃긴 건 일본 애들이 산미증식계획을 추진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야, 미안하잖아. 뺏어가는 것도 미안하잖아. 그러면 자, 이 토지를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돈, 농기계 이런 건 좀 보조라도 해줘야지. 한 50%라도 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걸 야, 일본 제국을 위해서 니들이
그냥 알아서 해. 자, 계량을 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자, 내일부터 내일까지 이만큼 계량하고, 그 다음 농기계 이만큼 사놔. 그리고 500원 가지고 와. 뭐 이런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1,000원 주고, 야, 10,000원어치 사오고, 그다음에 다시 1,000원 거슬러 와.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리조합비, 비료대금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부담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원석이 잦아지죠. 그래서 결국에는 산미중식계획이 중단이 되는데 그 산미중식계획의 주 실행기관 중에 하나가 조선식산은행이에요. 식산은행. 이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산업은행의 전신이 조선식산은행이 되겠습니다. 산미증식계획은 조선식산은행. 식산, 자, 산업, 산미, 식산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죠. 그래서 산미증식계획은 식산은행이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도 빼놓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일제강점기에 철도를 만들어줬어요.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본이 그래도 한반도를 위해서 철도를 만들어주지 않았니? 비용이 많이 드는데 왜 만들었겠어? 쥐들 편하라고 만든 거예요. 일단 경인선은 1899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입니다. 일본에서 개통됩니다. 경인선 최초의 철도. 인천과 서울. 이 정도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되고요. 경인선 개통을 시작으로 경부선과 경인선 차례로 부설이 됩니다. 그런데 경부선은요, 일본 애들이 항상 내세우는 게, 야, 그래도 우리가 경부선 놔줬다? 경부선 놔줬기 때문에 니네들이 지금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거 아니겠니? 라고 하지만 그 시발점은 러일전쟁입니다. 러일전쟁에서 병력을 계속 수송해야 되잖아. 어떻게? 일본에서 러시아까지 올라가려면, 북방까지 올라가려면 어떻게? 통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차로 가게 되면 어떻게? 더 많은 사람을 실어 나눌 수 있잖아. 그래서 경부선은 전쟁을 계기로 착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들 목적에 따라 착공이 된 거지 절대 우리나라를 위해서 착공한 거 아닙니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게 결론적으로는 이제 해방 후에 이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됐던 거지 그 목적 자체는 나쁜 목적이었어요. 그걸 전혀 착각하시면 안 되겠어요. 포인트 6번째는 일제강점기 민족운동인데 이 민족운동은 다음 시간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